현대자동차. 좋은 공기 마시는 것만큼 좋은 물을 드세요. 농심 흐르는 코에 픽! 답답한 코에 픽! 간지러운 코에 픽! 콧물, 거막힘, 재채기, 알레르기 비염엔 코에 픽! 코에 픽! 밥 챙겨 먹기 힘드네요. 풀려야 할 게 많은 세상일수록 시작은 피로회복부터. 바카스. 오늘 잘 풀리는데? 호텔스 컴바인 290만 호텔을 한 번에 비교해서 최저가를 보장해주니까 웃을 수밖에. 호텔스 컴바인. 차리기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귀찮고 늙어봐 다 귀찮지. 우리 어머니 나이만 드시고 밥은 안 드신다. 올 추석 고향 갈 때 뉴케어.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추석의 마음. 가족은 미울 때도 있지만 힘이 되고 싶기도 하죠. 그런 마음 전하라고. 명절이 있는 거군요. 추석엔 마음을 주세요. 정관장. 어디 가는 거야? 아우 진짜. 늘 꼼꼼하게 물건을 챙기던 아내가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물. 화장도 좀 치워줘. 여보 발도 좀 닦아줘. 무엇든지 알아서 잘 하던 아내가 감정 기복이 없던 아내가 변했다. 치매 의심받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더 든든한 간병비 치매보험.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부터 확실히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중증 치매는 매월 간병비를 평생 보장. 지병이나 가족력이 있어도 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 와 치매보험 이거 하나면 든든하겠네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566-7963.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그거 있잖아. 왜 저거 했을 때 그거 해서 그거 할 때 다 주고 다 좋아했잖아. 그거 말이 잘 통하던 남편이. 저거 말이야. 아 그거 여간에선 화도 안 내던 남편이. 여보 나와봐. 옳은 결정만 하던 남편이 여보 변했다. 치매 의심받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치매는 완치가 힘든 병이니까 보장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나 더 든든한 간병비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 생활 간병비를 살아생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진단금은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부터 보장. 치매보험 처음부터 든든하게.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니 지금 전화주세요. 1566-7963.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반박 간담회 영향으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새벽에 끝나자마자 검찰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조 후보자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이 장영표 교수를 소환 조사 중이고 조국 후보자 부인 연구실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소개도 하고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 바로 돌아옵니다. 요즘 피곤해 하시던데. 이게 괜찮대. 팩트입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팩트로. 우르사는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팩트를 보면 역시 우르사네. 호텔스 컴바인 290만 호텔을 한 번에 비교해서 회원 전용 특가에 최저가 보장까지. 대세는 호텔스 컴바인. 보험료 아껴줄게요. 벌써 다양한 할인, 간편한 가입, 빠른 보상으로 만기 고객님 아껴줄게요. 여름엔 시원한 냉면도 좋지만 꼭꼭 씹어 가장 맛있는 건 소소한 집밥. 잇몸이 좋아지니까 더 맛있죠. 꼭꼭 씹으면 다 맛집이야. 맞습니다.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더 기다릴 수 없고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도 많은 의혹과 논란에 대해 충실하게 답하고 여러 번 초라한 순간을 맞는다 해도 허위 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한 일은 멈추어 주시고 저희 집의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 오천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저로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이 준비한 첫 번째 이슈, 오늘은 곧바로 조국 후보자 이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인데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지 7시간 뒤였습니다. 검찰의 칼끝을 겨누고 있는 두 가지 의혹, 조국 후보자 딸이 대입을 위해 쌓았던 화려한 이력,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일저자라가 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일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시점에는 일저자, 이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는 걸로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검찰이 다시 움직인 이유, 딸의 논문, 그리고 사모펀드, 딸 아내, 조국 후보자의 아내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이현재 교수님. 네. 어제 기자간담회가 끝났는데 곧바로 움직였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오늘 새벽 2시 한 16분쯤에 끝이 났습니다. 총 한 500분 동안 정말 생중계가 되는 그런 참 전후무한 그런 기자회견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 기자회견이 있자마자 오늘 아침 9시에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한 곳은 바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있는 동양대를 압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압수수색이 끝났는데요. 일단 그 교수 사무실과 학교 어떤 사무처라든지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딸 인턴십 관련해서 제일저자 관련해 논문 제일저자 관련해서 장영표 교수한테 상당히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 교수가 다 알아서 했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이야기 있자마자 오늘 검찰이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관계자 소환했고 여기에다가 오늘 또 코이카를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는 이 조 후보자 딸의 이제 그 인턴 경력과 관련해서 또 있는데 오늘 또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이루었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게 어제 그 긴급 기자간담회가 검찰 수사에 조국 후보자 간담회가 검찰 수사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요?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특히 이제 고소고발 사건의 특별 수사의 경우에는 검사가 어떤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나 증거들을 찾아서 이제 검토를 하는데 혹시 피의자 또는 조사를 받을 사람이 무엇이라고 변명을 할지 그걸 항상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변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말이 진실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 경우는 조국 그 후보자가 그 10시간 넘도록 본인의 입장을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 국민이 보는 데서 다 밝혀졌고 영상 녹화도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조국 후보자의 입장은 이런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아온 그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조국 후보자의 주장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또는 그것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은 이러한 것이 있겠구나 하고 수사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해명이라기보다는 검찰 수사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는 그런 반사적 이익을 얻었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기자간담회가 검찰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어제도 좀 풀리지 않았던 의혹들과 해명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은 깔끔하게 해명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턴십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국 후보자 어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입학 사정관제도가 들어오고 당시에 정부나 학교나 언론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은가. 그 문제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저희 아이가 재학 중이었던 그 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러니까 학부모가 만든 게 아니라 당시에 조국 후보자 딸이 다녔던 학교 선생님이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요. 조수진 부장. 학부형 인턴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깜짝 놀란 건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딸이 다녔던 한영외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은 이 문제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바로 한영외고 학교에서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되풀이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유학반의 입시 계획이나 스펙이나 컨설팅을 총괄하는 일종의 코디네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접촉한 결과 학부형 인턴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정반대의 주장을 폈거든요. 그리고 전직 중앙부처 차관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한영외고 동기 동창이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전혀 듣지 못했다. 이런 것이 있었다면 왜 당시 학부모들은 몰랐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어제 발언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어떤 본인의 해명에 본인한테 이제 오는 화살을 약간 한영외고 쪽에 돌리는 듯한 것도 읽혀지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한영외고라는 고등학교에서 알아서 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영외고도 반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마도 학교 차원의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정리를 해보면 장혜철 평론가님. 이 학교 측에서 했다고 했던 조국 후보자 해명이 학교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원래 장영표 교수하고 조국 후보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해명하기를 핸드폰 번호조차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스펙 품앗이 의혹도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의혹이 다시 한 번 더 제기된 것이고요. 일단 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해당 인턴십이나 논문에 등재되는 활동 등을 학교에서 제공했다고 했는데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논문의 지도 교수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배우자가 부탁을 받았다, 요청을 받았다는 말을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추가적으로 드러난 게 이 단국대 의대 지도 교수인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조국 후보자가 참여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센터 프로그램에서 인턴십 활동을 또 한 겁니다. 이른바 인턴 품앗이, 스펙 품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영표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학부모 회의라는 게 있다. 엄마 회의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한영외고 내부의 엄마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스펙 품앗이가 좀 결정되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학교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유력가의 자제들이 학부모들의 커넥션을 통해서 이러한 인턴이나 논문 등재 작업 등을 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대가성으로 논문을 일저자로 등재해 준 것이 아니냐. 그 대가는 역시나 장영표 교수 아들이 서울대 법대 산하센터에서 인턴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 오히려 해명을 통해 의혹이 풀렸다기보다는 추가적인 의혹의 덩어리가 더 크게 불어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조국 후보자 측이 일방적인 청문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례가 없었던 일방적인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당혹스러워 했어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청문회를 하지 왜 저런 걸 하지? 이랬지만 정태훈 변호사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검찰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들은 어제 하루 종일 TV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쟁점별로 조국 후보자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까? 검찰 조사에 대해서 일종의 사전 리허설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조사를 보면 일종의 핀셋 공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전부 부인이 알아서 했다. 학력 이거는 단국대 교수가 알아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 교수는 오늘 소환 조사 됐죠. 그리고 이 부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오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말씀을 쭉 들으니까 그래서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7시간 뒤에 검찰이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뭐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의 이력은 지금 보셨던 장영표 교수와 그리고 이 사람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가장 잘 알 겁니다. 또 하나 의혹, 마찬가지로 사모펀드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처가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건 사실입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 집의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일단 모른다. 사모펀드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게 어제 조국 후보자 해명이었습니다. 정태훈 변호사님 이거 같이 보실까요? 한 언론을 인용한 건데 직감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모펀드의 이상규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배경이 좀 어떤 건지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2006년도에 우리 아주 시끄러웠던 론스타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그때 수사를 했었거든요. 대검 중수부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사모펀드라는 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 문제점이 있는 거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 사모펀드를 챙겨봐라 이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사모펀드의 그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사모펀드라는 각자 돈을 내면 그 돈을 모은 펀드를 돈을 낸 사람들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운용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운용을 하는데 투자한 사람은 운용에 관여를 못하도록 자본시장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주식을 가지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백지 신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조국 후보자 집안에서 그 사모펀드에 투자도 하고 운용도 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가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저 두 가지 점의 의혹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대체 조국 후보자는 어떻게 이 펀드를 알게 됐는지 어제 해명은 이렇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의 오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시절에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뭐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한 명입니다. 개별 주식에 있던 주식을 제 처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어제 이 위원장님 제가 기자간담회 보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10억 그리고 뭐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약정을 처남에게 다 맡기고 그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쓰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조국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이 이제 5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5분의 1을 일단 여기에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펀드가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뿐만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동생도 여기에 지금 이제 부인의 동생이죠. 거기도 이제 투자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제3자의 투자가 없습니다. 그 가족만 사실 여기 투자를 해서 이 펀드가 14억 정도의 이제 금액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오촌 조카 같은 경우는 또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지금 어떤 실질적인 또 사주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한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이 일치가 되지 않도록 지금 하는 게 자본시장법에 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돌아서서 어떤 운영하는 사람과 투자자가 같이 지금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의 5분의 1을 투자할 정도면 정말 정확한 어떤 정보가 있는다든지 정말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 돈을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5분의 1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는 바로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10억 이상을 떼어서 바로 그 오촌 조카, 오촌이란 건요, 우리가 삼촌도 가까운 뭐 좀 먼데 오촌 같으면 꽤 먼 친척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것도 1년에 한 번 만납니다. 잘 알아도 투자를 하지 않는데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주식을 좀 아니까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10억을 줬다? 이걸 과연 국민들 중에서 어느 분들이 이걸 갖다가 설득력 있다고 믿을까요? 자, 이 사모펀드는 공교롭게도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흐름과 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자신도 그리고 또 아내도 투자처를 몰랐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회사의 10년간 광급 사업 실적입니다.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급증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시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영향 이전에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업체가 제가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그 광급 공사를 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업체 이름 자체를 이번 과정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조수진 부장, 이 웰스시티라는 데가 갑자기 이 매출이 증가했던 게 우연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우선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이 사모펀드에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이 투자를 한 거는 민정수석 임명된 직후였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국 후보 측이 10억 5천만 원, 조국 후보자 처남의 가족이 3억 5천만 원 해서 한 14억 원 되는 돈을 투자한 회사가 바로 웰스 CNT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는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예요.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관급공사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바로 조국 후보자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2017년 8월 이후부터 지방단체와 공공기관 44곳에 117건을 납품하게 됩니다. 예. 우연히 자꾸 겹치면 필연이 되는 거죠. 장학금도 우연이고 그리고 무슨 논문 문제도 우연이고 계속해서 조 후보자는 우연. 이거는 정말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이렇게까지 겹치면 필연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 후보자가 어제 계속 사모펀드에서는 전혀 몰랐다. 이번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에 사모펀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였던 2012년에 이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해서 이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저지 그러니까 외환은행 주식을 헐값에 인수했다가 비싸게 팔아넘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 법조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500명이. 그런데 조국 교수의 이름이 올라 있어요. 이미 2012년에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사모펀드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 동의서에 서명을 할 때
그 동의서 중에 가장 주요한 부분이 바로 금융 내역에 대한 검증 동의서입니다. 예. 이거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게 돼 있죠.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사모펀드의 내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동의서는 누가 썼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예. 저는 조국 후보자가 코링크 펀드의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 이 해명부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게 2017년 3월에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생,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처남에게 3억 원을 이체합니다. 3억 원을 빌려주면서 보통은 우리가 돈을 이체할 때 자기 이름만 적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영어 알파벳으로 KOLIEQ 읽었을 때 코리크라고 읽을 수 있는 그 영어를 굳이 붙여서 이체를 합니다. 그 이전부터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링크 펀드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한 상태로 3억을 빌려주는 형태로 우회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도 조국 후보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당시에는 이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서 추천을 받아서 믿고 돈을 맡겼지만 이후에는 손해를 봤다고 말하는데 조국 후보자 가족이 이 펀드에 투자했을 당시 해당 펀드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내 돈을 10억 이상 투자하게 되는데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펀드에 섣불리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그 펀드의 운용사 대표의 주요 경력은 밥솥 회사의 마케팅 담당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공시된 재산의 5분의 1이 넘는 10억 5천의 거액을 선뜻 투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단순히 오촌 조카를 믿어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조국 후보자의 해명 중에서 실정법 위반을 다퉈야 될 부분이 74억을 약정했지만 처음부터 10억 5천만 투자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간담회 공개된 해당 펀드 정관을 보면 납입 의무 사항이 있었고 불이행 시 페널티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드와 조국 후보자 가족 사이에 이면 계약이 존재했다는 뜻인데 이 이면 계약 자체가 금융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금융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74억을 원래 그대로 다 낼 생각이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분명히 부분이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추가적인 해명을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 같습니다. 자, 결국 사모펀드 핵심 인물은 사모펀드를 추천했던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입니다. 어제 해명 들어보시죠. 저는 일단 그 오촌 조카로부터 코링크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고요. 근데 실제 그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저로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왜 도망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 어제 조국 후보자 얘기를 쭉 들어보면 자신은 경제 이쪽 잘 몰랐고 투자처도 잘 몰랐다. 그리고 뭐 부인 통해서 처남 통해서 했고 잘 몰랐고, 그리고 저 얘기인즉슨 조국 후보자가 오촌 조카가 돌아서 빨리 수사를 받으라. 그러니까 모르쇠의 전략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가 아무리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어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촌 조카가 중요한 참고인이면 틀림이 없죠. 뭐 때로는 피의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촌 조카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에 최순실도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촌 조카도 마냥 저렇게 도망을 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검찰이 오촌 조카 없이도 다른 물증들을 다 조사를 하면 뭐 충분히 진행을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저렇게 뭐 오촌 조카 왜 도망가는지 난 모른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으로 보이고, 뭐 오촌 조카에 대해서 오히려 빨리 들어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맞는 태도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윤석열 총장의 팀으로서는 오촌 조카 없더라도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오늘 사모펀드 관련해서 부인의 자택, 그러니까 뭐 조국 후보자 자택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 부인의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서 보면 점점점 핵심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조국 후보자를 직접 이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이거는 뭐 사실 어떤 면에서 파장이 크겠죠. 그리고 어제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 단서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통화한 적이 없다. 자, 그러면 본인이 그 민정수석회 때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바로 핸드폰 압수해서 그 각서 쓰고 압수해서
포렌식해보는 뭐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점점 조국 후보자 어제 뱉은 말을 보면 실제로 이제 본인에 대한 수사도 어떤 면에서 불가피하게 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 징검다리로 바로 이제 정경심 교수를 아마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본인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부인이 총괄했다고 그러면 부인의 역할이 큰 것이고 그리고 부인의 집을 압수수색 안 한 것은 사실은 같이 살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와. 그렇게 부인의 집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결국 조국 후보를 압수수색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압수수색할 것은 아마 남겨놓고 그 주변을 일단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수사 기법을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본인에 관련된 핵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해명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국 후보자의 수사는 검찰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조국 후보자 어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제가 사적 이 문제와 관계없이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십니다. 그분이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이 된다면 저는 저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이 주제를 이제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의 칼끝은 어디로? 이 공정한 수사 얘기를 좀 더 해보기 전에 먼저 아까 그 조국 후보자가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금지할 거다. 이 얘기가 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보고를 하라 그래도 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에 대한 범죄 수사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일반 그 개별 검사에 대한 사건 수사 지휘는 못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일반 그 사건에 대한 거는 전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되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도록 놓아둘 수 있겠느냐. 그 점에서 상당히 좀 그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이고, 물론 윤석열 총장은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우선 법무부에서 지금 장관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또 검찰 출신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마치 검찰과 검찰 출신, 뭐 또 다시 돌아오면 또 검찰이죠. 검찰과의 또 맞대결점되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총장이 소신 있게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수사에서 나타났듯이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당장 이 적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밀어붙일 때 과연 그 여당과 또 어떤 집권 세력에서 또 압력이 올 때, 특히 이제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그런 걸 가지고 올 때 과연 어느 정도 제대로 버텨나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화면 보시면 어제 조국 후보자가 윤석열 총장을 존경하는 검사이자 선배라고 저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조수진 부장,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어제 새벽에 기자간담회가 끝난 직후에 곧바로 7시간 뒤에 부인의 연구실부터 해서 장영표 교수까지 소환해서 했단 말이죠. 지금 이런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우려는, 걱정은 좀 잠시 접어둬도 되는 분위기인 겁니까?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국 후보자가 각 쟁점별로 본인의 입장을 어제 분명히 밝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는 옥죄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소환 조사, 그것이 모두 다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보고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아주 흥미롭고요. 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본인은 법무부 장관 되면 안 받겠다 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국 후보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피의자 이름에 땡땡땡이라고 넣으면 100% 구속될 사건이다. 어떤 검사, 어떤 법률가에게 물어봐도 100% 구속될 사건이고 법원 가면 중형이 내려질 사건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네, 이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때 쓴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 간담회와는 별개로 제가 길을 가고 있는 검찰 수사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조국 후보자 거짓의 가면을 벗기고 탐욕, 특권, 위법, 위선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놀랍도록 번역을 잘했다. 미안하지만 제1 저자는 고사하고 제3, 제4, 제5 저자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10월 1일자 조 후보자 자녀의 휴학 신청이었습니다. 이 어느 대학병원에서 했는지, 병명이 뭔지, 며칠날 발행했는지, 진단 의사는 누군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진단서는 병명이 허위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것도 유전자 분석도 그냥 기계가 넣으면 된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연구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는 저희가 서초동 검찰을 다녀왔다면 이번에는 여의도 국회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국회 본관 246호에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맞불을 놨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조국 후보자가 없는 조국 반박 간담회를 조금 전까지 진행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리 욕심 때문에 버틴 조국 후보자 결국 스스로 부적격임을 입증했습니다.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국회를 기습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후보 사퇴의 필요성을 굳혔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국민을 더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수사부터 충실히 받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아집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조국 반박 간담회에서 첫 번째 말이 저 나경원 원내대표 저 말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단순히 생각해봐도 어제 그리고 오늘 합치면 그냥 청문회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일단 청문회 되는데 사실 어제는 사실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자들이 일단 질문을 했고 조국 후보자가 한 질문당 평균 한 10분 이상을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박 질문도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죠. 오늘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조사해왔고 또 모아왔던 자료들을 공개를 하면서 어제 조국 후보자 말에 대한 어떤 이 반박 자료들을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예. 특히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즉 성적표를 이제 제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죠. 조국 후보자가 어제 딸이 영어를 잘해서 이제 번역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성적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장학금 관련해서 그다음에 휴학 관련해서 각각의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당시 휴학할 때도 사실은 이제 그 휴학계를 내려면 진단서가 필요한데 사실은 공란에 있는 진단서를 아마 제출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제출하는 등 결국 오늘 자유한국당이 이런 이제 반박 기자회견을 한 걸 보면 결국 청문회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아마 필요성을 국민들이 느끼시지 않겠는가. 결국은 오늘 자료를 한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조 후보자에게 묻는다면 조 후보자가 또 무슨 대답을 할지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말씀하셨던 의혹들은 저희가 지금 이따 차분히 하나씩 볼 텐데 최진봉 교수님 일단 화면 보시면 하루를 두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했어요. 네. 자유한국당의 오늘 이따가 뭐 짚어보긴 할 때 총평을 한다면 의혹이 어느 정도 좀 더 부풀려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전의 의혹들을 뭐 좀 더 강화시키는 자료들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그 의혹이 그대로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의혹이 새로 나온 건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고요. 예전의 의혹들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찾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 자리가 뭐 그전에 있던 의혹에서 플러스해서 더 많은 것이 생겼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일차적으로 자신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의혹 자체의 총량 자체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본인들의 입장에서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은 가장 먼저 조국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먼저 김진태 의원의 말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이게 거짓말인지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이젠 그런 수준에 정말 이른 것 같습니다. 논문이 지금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지만 당시는 이게 조금 느슨했다.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때도 이상하고 윤리 위반이었다. 아예 사기였다. 성적 최하위권 학생이 4년 동안 매 학기 무려 8번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저 얘기를 반박을 저희가 사실 어제 오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진 합쳐버리면 청문회와 비슷한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 딸이 좀 영어를 좀 잘한다 했더니 번역 아무리 잘해도 제일 논문 저자 못 된다. 장학금 받았는지 몰랐다. 뇌물죄 성립한다. 뇌물죄, 아까 뭐 사기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이 대가가 되어서 후에 해당 지도교수의 부산대 병원장 관련된 어떤 자리라던가 실제로 부산 의료원장으로는 임명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매우 이례적으로 부산에 있는 해당 부산대학병원의 교수가 대통령의 주치의로 발탁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대가성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뇌물죄로도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방관이나 경찰관 자녀들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장학금 또는 1년에 300만 원 이상 장학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동일인으로부터 장학금으로 받게 되면 부모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해당 장학금이 부모에 대한 금품 공여 위반 여지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에서 답변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소방관과 경찰관 자녀는 받아서는 안 되는 장학금을 민정수석 자녀는 과연 받는 게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검찰도 수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논문과 관련해서도 영어를 잘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미 황우석 사태 이후 2007년도에 연구 논문과 관련된 윤리 규정이 새롭게 발표되어서 일선 대학으로 전부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는 기준이 느슨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만으로 일저자가 된 것 같다는 해명이 전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반박을 한 것이고 심지어 주강덕 의원이 공개한 성적표, 고등학교 시절 성적에 따르면 그 영어조차도 잘한 게 아니었다는 그런 결론을 추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저기에서 뇌물죄 성립 그 부분을 좀 재밌게 봤는데요. 우선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시기가 2016년부터 3년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부터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은 시기하고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기가 2년이 겹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였으니까 그리고 또 장학금을 준 사람이 부산의료원장으로 영전을 했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영전했거든요. 이게 국정농단 사건 때 많이 나왔던 제3자 뇌물혐의입니다. 이거는 공소시효도 7년이라서 아주 수사하기도 아주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뇌물죄 관련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도 과거의 조국 후보자가 현재 조국 후보자를 발목 잡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면 만나보시겠습니다.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두들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본인은 정작 국정원 여직원 아이와 똑같은 28살 이 어린 여자가 그 사는 오피스텔 호수까지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중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한번 인터뷰 내용을 합쳐봤는데 조수진 부장이니까 과거에 7년 전에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비방글을 단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공개했다. 근데 왜 딸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눈물까지 흘리면서
딸 집을 밤 10시 넘어서 남자 기자 둘이 두드린다.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기자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자료를 제시를 한 겁니다. 조국 후보자가 2012년에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당시에 자유청년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고발된 내용을 보면 그 교수 시절에 계속해서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에 어디에 감금돼 있다라든지 오피스텔의 주소와 호수까지 낱낱이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기자 둘이 딸 집의 문을 두드린다. 아니 기자들이 무슨 성추행범입니까? 예. 저는 저렇게 몰아가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조국 후보자 딸이 의혹의 대상 한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압수수색을 안 당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 조국 후보자 딸이 그 숙소에 들어가는 거를 한 일간지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밤 10시에 남자 기자들이 그 딸 집을 두드린다. 이런 발언. 너무나 이거는 감정적으로 몰아간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민석 의원의 경우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2016년에 정유라의 독일 소재지를 파악하고 집 앞에서 교민들과 대기 중이고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때 정유라의 나이는 지금 조국 후보자의 나이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1991년생이고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1996년생이고 사건은 2년 전에 있었죠.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가 과연 자신의 딸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들을 탓할 수만 있겠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조수진 부장, 네. 반대쪽에서는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검증과 수사 대상이 확실히 아니고 정유라나 혹은 정유라 씨나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원 댓글 여직원은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은 핵심 당사자죠. 논문의 문제, 장학금의 문제 다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간과할 수 없는 거는 조국 후보자가 어제 장학금 문제, 논문 문제 자기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국 후보자 딸을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런데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다?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자유한국당의 의혹을 다시 주장한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아예 조국 후보자의 딸 영어 성적표까지 공개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그 영어 회화조차도 6등급도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조국 후보자 반박 간담회에서 제일 처음 눈에 띄었던 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연정현. 네. 조국 후보자 딸의 영어 과목 성적이 4등급에서 7등급 사이였다. 뭐 각자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요. 제가 그 논문 6페이지짜리를 읽어봤는데요. 제가 알 수 있는 단어는 정말 한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의학적의 어떤 병리학의 논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 그 내용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영어를 번역을 잘한다는 거는요. 일단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앙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 권노갑 고문이 사실은 이제 그 통역사 시험을 보려다 이제 그 포기를 했는데 왜 포기를 했냐면 국어가 잘 안 돼서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연세가 오르시니까 요즘 사람들 쓰는 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국어를 잘해야지만이 잘 이해해야지만이 영어로 잘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SCI급의 그런 어떤 병리학 관련 전문 서적인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걸 영어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광덕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이 외고기 때문에 영어 관련된 과목이 많습니다. 뭐 장문, 해석, 독해 뭐 등등 많은데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영어 회화만 한 4등급 정도 되고 나머지는 6등급, 7등급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워낙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등급 자체가 일반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내에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학교보다는 영어를 잘한다고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수급들, 박사급들이 쓰는 논문에서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을 과연 번역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2007년도 그 윤리에 따르면 번역자는 이 저자에서 빼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번역자를 일제로 넣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영어 실력에 대한 폭로 말고도 오늘 곽상도 의원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지적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건데요. 바로 허위 진단서 의혹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게 10월 1일자 조 후보자 자녀의 휴학 신청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에서 했는지, 병명이 뭔지, 며칠날 발행했는지, 진단 의사는 누군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진단서를 저희들한테 자료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을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진단서는 병명이 허위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조국 후보자에게만 가면은 이렇게 많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하자면 최진봉 교수님. 네. 조국 후보자 딸이 서울대 입학은 3월인데 장학금은 미리 받았고 그리고 부산대 의전을 합격 후에 서울대 휴학 때는 병명이 없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 말이 곽상도 의원이 지금 한 말은 이거잖아요. 제출 받았다 이래요. 그러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아마 환경대학원에 조국 후보자 딸이 제출한 거를 환경대학원에 곽상도 의원한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자료 요청을 통해서. 그러면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았으면 지금 곽상도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만약 그게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면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환경대학원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걸 일부러 지운 건지 아니면 원래 없었던 걸 원본을 준 건지 그건 환경대학원이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병명도 없는 걸 가지고 휴학을 해줬다면 환경대학원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병명도 없고 어디서 치료를 받은 아무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서 휴학을 허락해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거는 환경대학원이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된다. 어떤 원래 원본은 뭐고 만약에 원본을 가려서 보낸 건지 개인정보여서 아니면 원래 아무것도 안 써진 허위 진단서를 받았는지 이 부분은 곽상도 의원은 받은 걸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이건 제출한 환경대학원에 확인을 해서 진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환경대학원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환경대학원도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병명이 없는 허위 진단서를 냈다면 조국 후보자 딸도 당연히 검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허위 진단서를 내가지고 이걸로 휴학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 낸 사람도 이상한 거고 받아준 사람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근데 그렇게는 일반적으로 저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환경대학원의 해명을 들어보고 만약에 환경대학원이 정말 아무것도 안 써진 걸 받아주고 했다고 하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출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받아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글쎄요. 왜냐하면 오늘 곽상도 의원의 이 주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장학금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이 허위 진단서 제출건이 되면 또 이것도 특혜냐 또 부정의혹 의혹까지 번지진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서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뒤에 2번의 장학금을 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바로 그만둡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징검다리 역할을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했고 그 징검다리 역할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2번이나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도 장학금을 알아서 줬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이 쌓여 있죠. 그리고 저렇게 만약에 이 진단서를 아마 이제 그 개인 신상 때문에 병명을 좀 가렸을 가능성은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병명을 핑계로 어떤 환경대학원에 휴학까지 했다면 의전원에 입학을 못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이 다시 새롭게 주장한 게 바로 이제 조국 후보자 딸의 영어 실력 그리고 방금 전 보셨던 것처럼 허위 진단서 의혹입니다. 마지막 장제원 의원이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100억짜리 펀드입니다. 전 재산은 54억밖에 안 되는데 75억을 약정을 했을까요? 조국 패밀리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펀드의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다?
크레딧 카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4월 달에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5월 달에 주식을 처분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오촌 조카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2017년 7월 달에 투자를 했다 그래요. 조국 후보자는 오촌 조카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10억을 투자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잠깐 화면에 노래가 끊겼다가 진행이 됐었는데 바로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가 오늘 장제원 의원이 사모펀드 논란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씩 할 때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장제원 의원이 주장하는 핵심은 뭡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 후보자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특히나 저 약정과 관련된 거라고 보는데요. 조국 후보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약정을 해놓은 것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신용카드 한도처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투자할 때부터 10억 5천만 하기로 약속을 해놓았다. 펀드도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만약 펀드와 사전에 아무런 페널티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이면 계약이 있다면 이 이면 계약 자체가 금융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지적은 이것입니다. 해당 펀드가 100억짜리 규모인데요. 정관에 보면 75%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심지어 이 펀드의 직원들 임명하고 자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사결정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4억을 약정하고 또 처남 가족이 지금 3억 5천을 투자했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펀드가 실질적으로는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펀드 직원들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완전한 가족 펀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펀드를 하나 끼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그런 형태다. 의결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75억이라는 약정이 꼭 필요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이 74억과 관련된 것은 만약에 약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투자 금액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른 투자자가 누구겠어요? 조국 후보자의 자녀들이잖아요. 5천만 원씩 들어가 있는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3억가량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류층에서 유행하는 절세 수단, 일종의 탈세 수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저 약정 금액에 모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신용카드 대출 한도랑 비슷하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장제원 의원이 지적한 여러 의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이 조금 전에 조국 후보자 반박 간담회에서 짚어봤던 의혹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한 번씩 알아봤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없는 반쪽짜리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서 목소리를 높이긴 했는데 청와대 결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송부 6일까지 화면 보시면 이현주 의원님. 네. 3일 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3일이 나오면 청와대 입장에선 청문회 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비슷한 겁니까? 뭐 그런 시나리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보면 9월 6일까지 일단 금요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증인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일의 말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문회는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6일날 아마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한 날짜에 보면 그날 6일날 금요일 날이 또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조국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찬성과 반대 여론이 과연 변화가 있느냐 이 판단을 내릴 겁니다. 아마 그걸 보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보면 이제 화요일 날 원래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 국무회의가 있으면 아마 대통령 임명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에 조국 후보자가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마 여당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 보면 이제 그 다음 주가 보면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일단 조국 후보자 임명하고 난 다음에 추석 연휴가 지나면 좀 여론이 좀 잠잠해질 것 아니냐 이런 계산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보면 사실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야당에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주장, 지금 야당도 지금 다들 청문회가 하자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밀어붙이겠다.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도 보면 이미 각본에 다 짜여진 기자회견이라 봅니다. 이미 예약을 하고 미리 기자회견을 하고 등등 이런 절차를 보면 이미 조국 후보에 대해서는 좀 강행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위원장님 바로 또 여쭤보면
전자결제 말고 지금 해외 순방 중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임명한다고 봐도 그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자결제를 하기에는 뭐 시간적으로 보면 뭐 한 5일까지, 내일까지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전자결제를 하게 되면 예전에 이미선 후보자나 등등 같이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날짜를 6일로 정한 것도 직접 와서 하겠다. 아마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6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사실 뭐 청문회도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보고서 보내달라고 하는 건 3일 안에 청문회는 없다는 메시지가 분명할 테고. 네, 조수진 부장. 네. 우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그 백브리핑이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브리핑 좀 더 세밀하게 하는데 재송부시하는 6일 자정까지다. 자정을 넘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해서 전자결제가 아니라 정식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런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과연 청문회를 그러면 그 사이에 열 수 있을까? 시간이 수, 목, 금,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어제 아침에 한국당에서는 가족 증인 채택 안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가족만은 안 된다고 하더니 가족을 양보한다. 이러면서 청문회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청문회를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막에 보는 것처럼 최진봉 교수님, 원래 이 모든 키는 항상 정의당이 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정의당조차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이 뭐 정의당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1차적으로 이미 20일 동안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야가 제대로 타협을 못해서 청문회를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 공방을 서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이미 국회에 1차 청문 보고서 채택해달라고 요청을 한 요청서를 보냈고 그게 20일이 지나서 지금 안 되니까 지금 2차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도 뭐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청문회가 물리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에요. 근데 뭐 100%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뭐 예컨대 뭐 그 강제로 증인들을 데려올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만나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낮다고 보여요. 그건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거죠. 1차 보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으니 2차부터는 법적 절차를 따라서 임명의 과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고 되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현건 의원이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확인해봐야 되지 않냐. 조국 후보자와 똑같이 뭐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서 말을 하는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은 청년들이 묻고 있다.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근데 조수진 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대한 좀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좀 아직은 많이 입단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현 주소이자 비극적인 거예요. 조금 전에 김현권 의원 그리고 배재정 전 의원 이게 뭐 과한 표현도 아니에요. 지금 세태가 이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조국 후보자를 결사옹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내부의 반발로 인해서 이 글들을 또 내려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민주정당의 모습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던 민주당 같은 경우에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모두가 민주적인 자신의 의사가 있었어요. 당론과 관계없이 이 정도 사안 되면 소장파 의원들 성명 내야 됩니다. 기자회견 내야 돼요. 정풍운동 일어나야 돼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거수기입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같이 늪으로 빠지고 있고요. 정의당도 지금 조국 후보자 때문에 망가지고 있어요. 정의당 과거에 어땠습니까? 정말 정의로운 일 하자고 정의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면 이것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느냐 반대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어정쩡하게 청문회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어떻게 정의당입니까? 심상정 의원도 과거에 2012년에 조국 후보자 덕분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때 신세를 받았죠. 그런데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보온 차원이랄까 할까요? 아마도 이럴 염두에 두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가는데 이번에 정당의 진면목을 조국 후보자 정국을 통해서 유감없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자간담회로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강기정 정무수석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좀 구분지어줘서 국민들이 이 최근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자기 성찰이 좀 뒤따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여러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보면 법사위원장이 여상기 의원은 장관 취급도 안 하고 해임 건의안 준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명이 강해돼도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더구나 조국 후보자가 대의로 내세웠던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들, 직계 가족들이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의 처남 또는 오촌 조카 등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마다 법무부 장관 역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또 받게 될 텐데 영이 제대로 서겠느냐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 방편으로 조국 후보자는 인사권을 쓰면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법무부 장관 본인이나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권력을 줄이거나 인사권을 행하게 됐을 때 저 인사가 과연 사심 없는 인사다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뭔가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인사가 아닐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비토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 안도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있는 한 제대로 된 논의가 더 힘들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임명이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요.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임명 강행 뜻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 비극의 길로 가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 제발 그 선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제1야당이 장애투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하는 중대 결심은 또 뭘까요? 글쎄요, 마지막 남은 중대 결심은 장애투쟁 아니면 의원직 사퇴 등등일 텐데, 글쎄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뾰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저는 여당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온 게 바로 촛불 정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 촛불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집권을 했다. 도덕적 우월성이 있다. 즉 반특권, 공정, 평등, 이런 정의, 이런 어떤 가치들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해왔잖아요. 사실 그런 힘이 있어서 여론조사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도 그래도 잘할 것이다 라는 데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조국 사태가 사실은 임명하느냐 아니냐 이 의미를 넘어서서 그동안 여당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의 문제, 이것이 상당히 저는 상처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으로 여당이 어디 가서 자, 우리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평등합시다. 우리 정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과연 누가 할 수 있을 것인지, 바로 그것이 이번 어떤 조국 사태가 남긴 상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얘기를 저희가 쭉 하고 있는데요. 잠깐 중간 점검 차원에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르고 사모펀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분 금융권에서 종사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금융권에서는 코미디로 본다. 국정원 여직원 주소 공개한 조국, 자기 딸은 자제해달라. 아까 조수인 부장의 지적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시는 시청자 의견입니다. 청문회 걷어차서 조국 쇼빌미 준 건 자유한국당 아닌가. 저렇게 눈 뜨고 기자간담회를 열게끔 만든 것도 제1야당의 탓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병명 없는 진단서는 처음 본다는 얘기. 이 얘기는 곽상도 의원의 주장처럼 좀 더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가요?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잘못한 건 인정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자. 글쎄, 저 분의 속내는 임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저희가 긴 시간 달려오고 있는데요. 남은 주제 하나 더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새벽에 끝난 기자간담회 못다한 얘기입니다. 8위와 7위 모든 걸 다 해준 VIP 의전,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여당이 손발을 자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VIP 의전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도 증거는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는 쭈그러지 운동장의 이런 간담회 형식 자체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이게 또 공정한 해명의 자리라고 납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자간담회는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증인 채택 불가능하고 자료 제출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받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뭐 각자의 반응이 있으니까요. 자,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얘기는 잠깐 접어둘게요. 이따 또 나올 테니까. 근데 조수진 부장. 네. 그 전에 지금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인 신분인데 국회 본청 246호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 얘기가 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아침마다 출근하는 곳, 바로 후보자 신분으로서 출근하는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기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국회에 와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석 기자를 각사 1인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자로 제안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은 마크맨들을 따돌리겠다는 것, 날카로운 질문을 막겠다는 것, 이거였는데 문제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신분이 뭡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예요. 예. 행정부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소속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를 갑자기 와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거는 삼권 분립의 취지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당에서 다 나서서 교통정리를 했다? 이거는 뭡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의 관계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논란이 있고요. 예. 또 이 본청 246호실은요. 로텐더 홀이라고 합니다. 예, 국회 본회의장을 들어가는 그 계단에서 빨간색 양탄자가 깔린 계단을 타고 쭉 내려오면 작은 복도가 있고 245, 246호 회의실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각 당의 의원총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원총회 외에 이런 조국 후보자 같은 어떤 특정인 그리고 국회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국회 사무총장인 유인태 총장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규정에 대해서 명백히 검토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는 국회 사무처의 결정인데 설령 의원총회를 명목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외부인에게 이 국회의 문을 빌려준 것, 일단 일반인이 이 기자간담회 목적으로 해당 방을 이용한 적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만 이 부분이 규정 위반이라 하더라도 국회 사무처에서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게 될까? 아마 많이 나와봤자 엄중 경고 조치가 아닐까, 이런 예상을 야당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회 같은 경우는 국민을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만큼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법대로 관행 안에서만 움직여서 국민을 대표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절차를 깰 수 있다면 다음번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자간담회가 급했다 하더라도 국회법에 근거되어 있는 절차와 규정은 지키는 게 맞지 않았나. 굳이 국회라는 장소를 택한 의도가 의도적으로 국회 청문회를 대체하려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보다 무거운 징계가 적어도 정당 사무처 차원에서는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한 분이 유인태 전 의원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유인태 전 의원은요,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지만 친노의 핵심 중진이죠.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할 때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이런 분이 내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 지적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몹시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거는 뭐 절차적 문제보다도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는 게 여기 보시면 어쨌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조국 후보자 한마디에 이렇게 국회 집권 여당이 부랴부랴 손발을 자처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판을 깔아줬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그 어제 조국 후보의 기자회견의 가장 큰 문제는 원칙을 어겼다는 것에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와 그다음에 행정부 그리고 우리가 삼권 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소속은 결국 지금 행정부 소속이에요. 자, 그러면 본인이 기자회견 할 수 있는 장소가 뭐 마련하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여기에 기자회견 장소가 바로 국회 본관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의원회관에 있는 강당에서 하거든요. 거기도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소개로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의원들만의 장소인 본관에 와서 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거기를 의원총회 하겠다고 해놔놓고 그 장소를 그냥 기자회견장으로 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재선의원 출신인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보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옆에서 배석해 있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정책위 의장 사무실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거기서 대기실을 쓰고 그렇죠. 국회 보좌관들 동원해서 옆에 앉는 보디가드를 하면서 기자들 질문 못하게 차단을 하고 자 도대체 조국 후보가 뭡니까 지금? 대통령입니까? 대통령도 저런 대접은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요. 김대중 대통령 야당 총재 시절에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국회는요. 본관 들어갈 때 국회의원만 중앙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옆에 문을 통해 들어가요. 본인이 배지가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가 불편함에 불구하고 옆에 회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원칙이니까요. 그렇죠. 원칙은 지켜야 된다. 왜냐? 국회의원 배지는 정말 그거는 존중돼야 된다. 그래서 본인도 야당 총재도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저 국회의원들이 와서 의원총회하는 장소에 뒤에 태극기를 걸어놔놓고 저렇게 기자회견한다? 저런 오만스러운 모습 저는 처음 봅니다. 저는 그리고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본다면 공정하게 돼요. 우리 김종석 앵커처럼 어제 사회를 봤어도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할 텐데 어제 기자들을 입맛대로 저렇게 고르고 그리고 기자들의 말을 다 자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제를 변경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수준이 낮았다라든지 온갖 욕을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저렇게 진행을 하면요. 저희 이 패널들이 가도 정말 바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 부장 너무 삿대질 하신 건 아니죠? 네. 아니 저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조국 후보자 간담회를 바라본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했던 핵심 의혹 말고도 이 장학금과 흑수저 발언에 대해서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자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장학금이 아마 남아서 그랬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그 자체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 1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때 사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그렇다면 장학금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저희 아이가 반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장학회에서 답을 하기를 한 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엄청 굵직한 의혹들을 다 하는데 아마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린 공분했던 포인트는 저거라고 하더라고요. 최준봉 교수님. 장학금이 남아서 우리 딸한테 준 건지 이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이게 어떤 해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장학금을 지급한 측에서 왜 이게 지급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잖아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하고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인데 지금 앞에 싱크에 들은 건 우리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에요. 근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게 학점도 별로 안 들었고 금방 휴학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은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왜 그런 장학금이 지급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지급한 측에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은 또 조 후보자는 신청한 적도 없는데 그냥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준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걸 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의전원 같은 경우에 이제 김도부 의원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6년부터 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됐다. 원래는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던 것을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몰랐다고 말이 되니 몰랐으면 다냐라는. 근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몰랐다고 얘기하진 않았고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진행 중이어서 곧 밝혀지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경대학원 거는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학기 지나고 나서 나중에 받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산 이거는 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받은 사실은. 근데 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의전원 같은 경우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급되는 과정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지금 의혹은 이거잖아요. 문제는 조 후보자가 이걸 받음으로 해서 뭔가 혜택을 줬느냐가 지금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조 후보자가 어제 반납도 안 됐다, 반납 불가했는데 반납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이렇게 각각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저희 주제로도 여기 지금 짚어보지만 장혜철 평론가님, 서울대 장학회에서 지금 기부를 하고 장학금을 써달라는 사람들이 돈 돌려달라는 항의 전화도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네,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요. 서울대 대학교 발전기금 측은 장학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묻는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면서 실제로 장학금 기부를 취소하겠다는 문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명백히 조국 후보자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고, 특히 조국 후보자 딸에게 지목해서 장학금을 준 것으로 알려진 관악회 있지 않습니까? 이 총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이 동학회에서 운영하는 관악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전화, 50통 이상의 전화가 걸려와서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같으니 내 기부금을 돌려달라, 후원을 취소하겠다, 이런 문의가 쇄도했다고 하는데 오늘 자유한국당 간담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대의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학금은 그런 학생들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받은 사람이 왜 받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장학금, 정말 선의로 후원을 하려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옥죄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더욱 긴 시간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 간담회, 오늘 반박 간담회를 위한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긴 시간 할애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아예 분위기를 바꿔볼 텐데 그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여권 지지자들, 친년 성향의 지지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뭐 보고 있다 정치검찰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주말 사이에 한반도에 상륙한다는데 9월 태풍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 태풍 경로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얘기, 주광덕 의원의 얘기까지도 실시간 검색어에 지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여기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입니다. 어느 재벌가 장남의 마약 쇼핑. 조국 후보자 이슈에 참 묻혀서 그렇죠. 이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는 소식, 어제 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호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이례적으로 체포 없이 귀가 조치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먼저 세관 측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휴대폰 쪽에서 적발이 되신 거죠? 이제 여행 갔다 오면 가방 가져오시잖아요. 캐리어요. 예, 그렇죠. 이 해외에서 구매해서 마약을 밀반입한 게 장혜철 평론가님 보니까 거의 뭐 종합 마약 세트를 구매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액상 대마도 나와 있고 캔디나 젤리 형태의 대마뿐만 아니라 대마초를 흡연할 수 있는 흡연기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해외에 출국해서 다량의 마약류를 쇼핑하고 돌아온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이 액상 대마 같은 경우는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 효과가 10배나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유층 자제들, 상류층 자제들이 최근에 유독 선호하는 형태의 마약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항공화물을 통해서 소지해서 들여오려다 입국 과정에서 세간에 적발이 된 것이고요. 적발됐을 당시에 별도로 캔디 형태, 그리고 젤리, 그러니까 뭐 과자를 먹듯이 마약을 섭취할 수 있는 대마초도 몸에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 소지한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경찰에서는 조사만 하고 일단 풀어줬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재벌 가문 자제를 향한 특혜성 수사가 아니냐, 네티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자식 가치관 시선의 차이기도 한데 저렇게 마약을 쉽게 갖가지 마약을 다 산다는 건 마약에 대해서 얼마나 죄의식이 없다는 것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그렇게 하고. 보여요. 일반인이 볼 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 이렇게 마약을 사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약을 과연 사서 뭐 하려고 샀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볼 때 재벌가 자녀들이 뭐 판매할 목적으로 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벌가 3세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마약을 여러 종류로 사서 그것도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면 뭔가 마약과 관련된 여러
여러 가지 그 정황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이걸 사와서 다른 데 판매할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의 포인트, 저 장혜찬 평론가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SK그룹의 장손과 현대그룹 3세는 어쨌든 구속이 됐었는데 왜 이례적으로 귀가 조치됐는지에 대해서 해명이 나왔습니까? 해명이 안 나오죠. 사실상 해명이 나올 만한 구석이 좀 없어 보이고요. 물론 인적 사항이 확실하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마약 투약이 아니라 해외에서 마약을 사온 건 밀수에 해당됩니다. 마약 밀반입 같은 경우는요, 국내에서 마약을 구매해서 투입한 것보다 훨씬 더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긴급 체포되거나 신병 확보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액상 대만을 사용했던 SK나 현대가 자재들은 바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외국에서 마약을 밀수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이 CJ의 이선호 씨가 풀려났다. 조치를 받지 않고 풀려났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분명한 해명이 없으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부분 경찰도 아마 지금쯤은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재벌가 장남의 마약 쇼핑 얘기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탑 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 10은 유튜브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